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희덕의 연두에 울다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연두라는 건 이제 색채 이미지로서 색채어인데요. 완두콩의 빛깔 아시죠? 그 빛깔처럼 연한 초록색을 띤 그런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랑과 녹색의 중간 정도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두라는 거는 연두빛, 연두색 이런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연두에 울다. 이 제목만 봐서는 언뜻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우리 그 제목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딱 조화롭게 제시되어 있다. 이 표현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작품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기차 안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이라고 하네요. 김밥의 수식어가 뭡니까? 풀 죽었다. 풀 죽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물기가 없고 굉장히 뻣뻣한 그런 그 먹기 싫은 그런 김밥이잖아요. 그렇죠? 그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렇죠?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워 있죠. 이게 부정적 상황이라고 제시한 거고요. 손을 떨리는 건 중풍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좋은 편은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해 보면서 이제 화자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쑤셔 넣는다. 그렇죠. 이제 김밥을 본인이 입에 쑤셔 넣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뭡니까? 맛있게 먹는 김밥의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 순간에도, 그렇죠? 마지못해 이제 억지로 먹는 거죠. 힘겹게 김밥을 먹는 그 중간중간 사이에도 자, 보기에 이제 문제 나왔습니다. 투병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겠네요. 기차는 자, 시적인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름 들판, 계절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공간의 배경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내라는 것은 내가란 뜻이거든요. 그 시적 화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면적이라는 말을 써요. 겉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표면적 화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제 하면서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온 거죠. 눈에 신체 일부가 요새는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표현되는 신체 일부 등을 뭘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 눈, 손, 입. 벌써 그 신체 기관이 3개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밀어 넣었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 즉 피동적인 의미로 지금 계속 주관적인 어떤 주체적인 의지보다는 이제 피동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자의 아파하는 그런 현재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바깥 풍경이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다는 얘기거든요. 화자의 이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지가 없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자 성어 중에 주객전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의인법이 쓰이고요. 주객전도는 정리를 이렇게 밑에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체가 행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죠? 주체와 객체가 순위가 바뀌는 뭐 이런 거죠. 사물의 경중이라든가 무겁고 가벼움이라든가 선우 앞과 뒤라든가 완급 따위가 속도의 그 완급 따위가 뒤바뀌는 상황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제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대표적인 예문이 이제 3개 정도 이제 제시했는데요. 우리 고전 중에서 고려가요. 저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누룩이 나를 붙잡는다. 술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어떡할 거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면에서 주객전도 표현이 나왔고요. 또 우리 가사의 효시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에서도요.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현대시 있죠.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박두진 씨의 시인데요.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라고 살으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뒤바뀐 표현들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객전도란 말 처음 들어보시면 적용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기회에 반드시 아셨다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전부터 시작해서 현대시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두색 벼포기에 대한 예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연두색 우리 벼를 지금 제시해봤습니다. 자,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어요. 색채어입니다.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 뭐 당연한 거고요.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자, 눈동자. 이게 신체기가 4번째 나왔죠. 눈동자. 뭐 별 굉장히 그 섬세하게
화자의 신체 기관 등을 하나하나 지금 세세히 지금 드러내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촉각적이죠. 예, 시야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객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그 왜 저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 화자와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화자는 지금 풀이 죽어 있는 상태요. 또 손이 떨리고 굉장히 그 아파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인데, 여기서는 푸르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색채를 통해서 여름 들판의 어떤 생명력,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풍경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수록 어때요? 화자의 처지는 더 부각되겠죠. 아니다. 예, 부정하죠. 아니다. 간결하게 푸르다. 자, 색채어, 그죠? 예, 반복법을 써서 말은 적당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푸르다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죠. 제목이죠, 뭐 제목, 그죠?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자, 이거는 이제 속담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속담. 우리 초록은 동색이란 말도 어떤 경우에 쓰냐면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니까 따지고 보면 다 한 가지라는 거죠. 초록색이나 뭐 풀색이나 속담을 인용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밝히는 장면이죠. 연두는 자 나왔죠, 우리 예, 제목과 관계 깊은 단어 4개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이 종족으로 여겨진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화자는 이제 들판을 보고 이 푸르다는 색깔보다는 좀 연두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자, 이 색깔을 이제 푸르다라기보다는 연두라고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이 다른 종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푸른색보다는 다른 연두만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화자의 어떤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가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름 들판의 이 벼들의 모습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그 희망과 생명력이 있는 벼포기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강적 이미지가 아니라 출렁거림이 있다. 흔들흔들거리는 거니. 시각적이죠. 동적인 이미지가 들어있고 또는 수렁거림이 있다. 수렁거림이라는 건요, 이 소리 웅성웅성 할 때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를 이제 수렁거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동시에 나왔다. 그렇죠? 이런 걸 뭡니까? 감각적이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남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다는 제가 색깔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런 거 왜 표시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학년이니까. 이거는 운율의 그 형성 방법 중에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 가군이라는 거는 맨 끝에 다리 각자예요. 맨 끝에 운 있죠? 이 운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군이 반복되면서 어때요? 동일한 가군이 반복되면서 뭘 줘요? 운율을 형성한다. 리듬을 준다 이거죠. 아셨죠? 이런 것들은 시에 리듬을 주는 그 요소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맨 끝에 위치한 이 다, 요게 이제 가군이 되는 거고, 뭐 가운데 있으면 요운이라고 하고요. 처음엔 또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두운, 요운, 가군이라고 해요. 근데 주로 이제 마지막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군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나왔죠. 조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연두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치시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네요. 저기, 그죠? 수년한, 이 저리도 막 이렇게 해서 치시어를 사용해서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를. 수년하다는 건요, 아주 그 순수하다.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벼포기들의 모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이 명사형으로 끝났죠. 명사형. 복수전 미사를 써서 명사형 종교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다와 어때요? 뭔가 다르죠. 이런 다른 지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에서는 동일한데 여기서 갑자기 다르다. 요 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게 운이거든요. 들로 끝났다. 여기서는 뭡니까? 명사형 종교를 통해서 화자가 독자에게 여운과 어떤 그 시상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찬적이고 긍정적인, 그렇죠? 이 시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이 지점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뭡니까?
김광섭의 생애 감각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요게 떠올라서 지금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시랑 이제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출제를 하면 아주 멋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삶의 감각, 그죠? 제목 자체가 뭡니까? 삶의 감각, 이 삶의 감각, 이 생명의 어떤 희망을 얻은 그런 노래거든요. 이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 뭐 이런 장면이 벼포기와 유사한 단어 채송화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나오면 이 시에서는 무조건 100% 채송화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내신 시험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죠. 아파요. 이 김광섭도 결국은 이 환자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거든요. 삶에 대한 의지를 채송화를 통해서 다지게 돼요. 벼포기를 보면서 다지는 화자와 많이 유사하죠. 이 채송화가 어때요?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객 전도가 되겠죠. 이런 교차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시들하고. 그래서 채송화는 삶의 감각을 줬다. 이겁니다. 희망과 의지를 주고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 변동이 있는 거죠. 삶의 태도가 변환되기 때문에 일관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고요.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죠. 우리 시하고 똑같이. 생의 감각을 환기하는 시어다라는 거. 생동감 넘치죠. 그렇죠? 희망도 있죠. 이런 것들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연은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내용상 강의상 나눈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갑작스런 울음을 울게 됩니다.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앞에서는 주로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각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전환된다는 장면. 내 마음은 그럼 앞에는 뭡니까? 겉에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들판의 모습과 대비되는 거죠. 왜 일이 어두운가? 그렇죠? 이러한 지시부사어들이 많이 쓰면서 화자의 정서를 지금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색채어입니다. 이것도 색채어이면서 서리법 의문문을 썼지만 설정하는 겁니다. 진짜 의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형태를 취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판의 모습에 대하여 시적 화자는 어때? 자신의 정서와 대비적으로 직접 드러내면서 명암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그 어두운 마음, 그렇죠? 내면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그 설명 방식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1이고 또 중3에서 고1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나도 역시 시적 화자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이면적 화자, 표면적 화자 이런 말도 드러나거든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왔다. 이런 표현들도 익숙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빛바라게. 빛바란다는 것은 이제 퇴색한다는 얘기잖아요. 색깔이 변한다. 그렇죠? 소멸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여기서는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려고 막 쏟아지는 건가? 심하죠. 퍼붓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막 퍼붓는 거. 그만큼 시련의 압박, 시련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누가? 이 햇빛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그렇죠? 결국 어두워지면, 이걸 빼먹었네. 결국 어두워지면, 자, 이 어두워진다는 거는 가정적 상황이죠. 밤이 되면 이 말이죠. 그럼 밤이 되면 햇볕은 숨겠죠. 그러니까 빛발할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햇빛도 일시적인 속성인 거잖아요. 결국 밤이 되면 해가 사라지는 거니까. 너도 나도 결국 나를 그 빛바라게 한 너조차도 동일시됐죠. 이 도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백을 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그러면은 처음에 먹은 게 있고 둘, 셋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밥을 먹고 가는 그 기차 안에 어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 이 화자가 처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고요. 중요한 지점이죠. 정서적 변화의 시점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갑자기란 말은 그죠? 정서의 변화의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죠? 정서가 갑자기 운다. 그죠? 운다는 것은 이제 청각적인 심상이 지금 드러나는 거고요. 그것이 마치, 그죠? 마치 직유법입니다. 이제 비유를 썼어요. 터져 나온 울음이 어떻다?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된 듯이. 맞아. 이 표현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지금 앞에서 앓고 있었다는 거 이제 보셨죠?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이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 감정들이 이제 울컥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이 울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이 말은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그 전의 감정과 다르게 온몸에 새로운 감정, 울음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기 위한 어떤 최소의 조건이 바로 울음인 거죠. 그죠? 이 지규법을 쓰고 이제 비유를 했는데, 자, 생명, 에너지, 삶을 대하는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 가슴이 막 방망이 칠 정도로 요동칠 때, 그때 요 울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감정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을 통해서 그동안 뭐 억눌려 있던 감정, 외면하는 감정, 뭐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급 반전되면서 자기의 그 새로운 감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울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이. 아셨죠? 그런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장면에 가시면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울고 있는 장면 제가 이제 따왔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삶에 대한 생명의 깨달음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즙처럼, 자, 즙이라는 거는 이렇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즙처럼 액체죠, 액체. 그러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비유를 썼어요. 그래서 눈의 즙처럼 괴는 맺힌다는 얘기거든요. 맺히는 연두. 자, 연두. 그러니까 명사형 종교를 역시 또 한 번 쓰면서 시상에 집중, 강조를 하면서 중요한 제목의 제재로서의 역할을 딱 해주는 겁니다. 연두.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인정하죠. 아니가 아니라 이제 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깨달음과 인식의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저 빛깔에, 저 연두 색깔 빛깔에 나도, 나도, 그렇죠? 연두도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그러니까 나와 연두랑 뭡니까?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했다는 거는 나의 처지는 연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두는 어떤 거예요? 생명력과 어떤 그 활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고 왔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다. 젊음에 대한 어떤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면서 나도 한때는 생명력이 넘치고 정말 희망과 꿈이 있는 에너지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었어. 그런 나였었지. 저 연두도 그렇고 나도 그랬었던 거야. 과거에 이런 이 마음과 있던 것들이 내 마음에도 있었지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추억을 지금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통해서 화자는 자기 위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자, 이 표현도 참 우리 소설에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이 화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배경이 나왔죠? 여름 들판, 뭐 기차라는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력 회복의 소망과 기원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부분이 네 번째 여기가 되겠죠. 100%입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그래서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또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본 이 여름 들판의 이 자기 위안, 자기 위로라고 할 수가 있죠. 화자는 잠시 얼굴을 환하게 밝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아셨죠? 자, 우리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작 소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 책이 바뀌기 이전에 그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출제됐고요. 역시 여러분들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화로 인해서 변해버린 고향의 그 소식을 보고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제 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비슷하죠? 눈발 어두운 들판. 여기서 들판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이 정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내면과 아주 유사하죠. 여기서는 어둡죠. 그렇죠? 또 돌아야 하는 상황을 암시하는 건데 미래도 이제 어두울 거다라는 거죠. 작가의 냉철한 전망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주인공들의 인물의 미래를 암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장면 대비되는 짝이기 때문에 한번 그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시나 소설이나 다 같이 이 표현 방식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처음에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다 연두라는 색깔을 매개로 내면의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반전의 효과가 울음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눈물을 통해서. 예.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유도되고 결국 생명력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 김광석 씨의 생애 감각처럼. 그렇죠? 예, 이러한 단계를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사색과 대비, 감각, 예찬, 뭐 이런 것들, 의지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이덕의 이 시를 읽고 정말 그 제가 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공감을 가게 쓰고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썼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글로 형상화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이덕 시를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시집 전체를 너무 그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 나이덕의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워낙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기 때문에 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뭐 산속의 뿌리로부터 푸른 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좀 다 하시면 좋겠지만 요 정도, 요 정도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짧으니까요.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긍정적이고 희망, 생명, 희생, 이해와 소통, 숭고, 뭐 제목이 뭔가 다 주제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나이덕 시인의 뭡니까 이상과 가치관,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가들을 탐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나이덕의 연두에 울다라는 아주 그 감동 깊은 시를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